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 음, 화면 공유가 또 왜 안 보이고, 화면이 왜 안 보일까요? 화이트보드. 할수 없습니다. 왜 이게 안 뜰까? 화면 공유가. 이게 지금, 이게 화면, 제가 띄워놨는데 지금 또 그게 왜 공유 화면에 안 뜨네. 아까는 떴는데. 잠깐만요. 화면 공유. 아, 떴다. 네, 이제 됐나요? 화면 공유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노자 철학의 배경으로 이제 여신문화 정신성의 철학화해서 이제 이런 가설이랑 가설 뭐 주장을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자 사상이 이제 그 고조선의 홍범구주 홍익인간 정신에까지 다 있다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은 그리고 그 홍범구주는 이제 마고의 복본이란 애도 다 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그죠? 그 유호 씨가 그 말하는 이제 마고 복본, 즉 마고성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마고 그 성에서 이제 나와서 마고성이 되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다시 마고 그 어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쭉 그 이제 이 고조선이 돼서 남자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잃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도지에서 이런 문구간 그 연결을 이제 그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연결을 위해서 이제 읽어보면은 그 부도의 법, 그러니까 하늘을 따르는 법, 하늘에 부합하는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에게 그 원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복, 원래의 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우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가 평등하여 종족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 평등 같은 말이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 그죠? 이 고대 정신에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즉 그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를 먹음으로써 이제 마고성이 황폐하게 된 그 죄를 속죄하는 것과 대성 마고성의 일을 그 어떤 마고성 지유를 먹으며 땅에서 나오는 젖을 먹으면서 인간이 이제 그 행복하게 살았던 그 마고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1인 희생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인 왕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즉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하니까 우 임금이 그 홍범구주 고조선의 홍범구주를 받아갔다 한들 그것은 어떤 홍범구주의 정신을 받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잡술로 그래서 홍범무함으로 전랑시킨 것은 복본에서 어긋난다. 이런 것이 이제 마고의 그 부도지에 나온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 그 동이족의 국가 통치 원리가 이제 홍범구주 넓은 그 통치 원리인데 그 근본은 이제 홍익 인간인 거죠.
그 홍익인간의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한 국가가 우리는 국가는 굉장히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정복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자기보다 약한 주변의 부족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국가인데 이 고조선은 굉장히 특이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신성, 고도의 영적인 그 정신성을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 나는 이런 국가 이념을 찾아볼 수 있, 국가 정신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홍익 인간도 한자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한자를 만든 사람이 창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창일이 동이족이래요. 아마 운나라든가 거기에 창일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동이족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한자는 좀 우리의 그 글자였다기보단 중국어죠. 그죠? 유명한 중국어였고 근데 이제 중국어인데 굉장히 하여튼 그 한자를 하여튼 양반들은 우리의 한글을 쓰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부도지를 부도지를 자기가 기억한 거를 다시 쓴 그 박금이란 분도 그 정도로 한문 실력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자는 중국어였는데 이 홍익 이런 거죠. 이 중국어가 아닌 우리가 이 홍익인간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을 사유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홍익인간이란 한문을 사용해서 사유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안 해보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한문을 빌어서 사유할 것 같지는 하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말과 언어로 가지고 사유를 했을 텐데 그 말이 뭘까 이런 질문을 안 해보게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홍범구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범구주가 우리 고조선의 어떤 정신을 고조선 그리고 우리 동이족의 정신을 딱 보여주는 그 첫 시원적인 그죠 그런 사상으로 얘기를 다 그렇게들 하는데 이거는 한자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한자 표현이 아닌 우리의 말로가 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죠? 민중들도 공유하는 백성들도 공유하는 왜냐하면 마고진화라는 표현이 고려사 전료에도 나오는데 마고진화 마고의 나라라는 뜻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 그 고려라는 국명은 외교상의 공식 문서에나 쓰이지 그냥 일반 백성들은 마고의 나라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고려 후기까지도 그 우리말로 마고의 나라라는 그 고려 스스로의 정체성이 마고의 나라였다는 거거든요. 그건 고려사 저료에 나와요. 네. 그 나오는 기록이 이렇게 이제 그가 누구지 그 어느 왕이 그 고려 말의 왕이 이제 그때 우리가 원에 지배를 받을 때 귀양살이를 갈 때 마고의 나라를 마고의 나라를 떠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시를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그 고려사 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말 그런 우리 말로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말하고 사유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뭘까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그거는 마고 복본의 정신을 담은 것일 거고 이제 부도지를 제가 글쎄 노정하면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천주인 하릴 사상이 이미 그 나오거든요. 천부경에 81자예요. 천부경이 81자고 노자도 81자예요. 천부경은 굉장히 짧은 경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우리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사유를 딱 그 81자에 담고 있는 거고
이제 노자는 80일 장이죠. 80일 장이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천부경의 맨 끝구절이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고 그 우리가 삼재사상이 있잖아요. 천지인이 하나가 된 그게 이미 그 천부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정신을 담은 우리말. 바로 그런 천부경에 담은 어떤 삼재사상과도 다 이제 연관이 될 텐데 그 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의 끝에 이제 저는 이것을 살림이란 말에서 딱 머무르게 된 거예요. 살림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의 반대말이에요? 살림이 이제 죽임의 반대말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 살리다의 명사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여자가 하는 일처럼 이렇게 얘기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 살림이란 말 우리가 쓰거든요. 그죠? 나라 살림이란 말 일상적인 언어예요. 어떤 경우는 신문 기사에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지구 살림이란 말도 돼요. 그죠? 어떤 거기에는 경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근데 그냥 어떤 경영이냐? 굉장히 무도한 경영이 아니고 살리는 경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살리는 경영. 그래서 살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외연이 넓고 그 정신은 굉장히 깊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살림을 이거는 제가 아하하고 어떨 때 딱 온 하나의 직관이랄까 하나의 그런 아하 살림이 이런 거지라고 오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제가 썼던 글이죠. 제 책에 그래서 썼는데 살림은 그 말 자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체의 활동이라는 의미 또 혹은 생명을 제대로 살게 해야 살림이다라는 굉장히 정신적이고 가치관적인 지향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 같은 의미, 가치관적 지향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해요. 그죠? 당당하고 자비, 사랑의 마음, 혼을 느끼게 하는 우주적인 생명력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죠. 그렇죠? 지구살림이란 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림의 마음을 아하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온갖 장애의 마음을 뚫고 아마도 이 언어를 만들었을 여성 선조들의 시공을 초월하는 기가 우리에게 공명이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책에서 썼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건 직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여성 살림을 책으로 쓴 게 왜 책으로 썼냐면요. 이런 식의 어떤 직관적인 글쓰기가 이건 나한테는 아하 하면은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문에선 통하지가 않아요.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막 이제 오늘 거기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 여시 끝에서 이제 그 마리아 김푸타스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여신 유럽의 고대 여신 문화를 이야기한 여성 고고학자인데 마리아 김푸타스가 이제 그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그 유럽의 그 고대 그 시대에는 BC 3000년 이전 지금부터 5000년 이전이죠. 그때는 거의 여신상이에요. 모든 조각상들이 여신상이고 여러 가지 그 유물 유적을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였다라고 이제 그 상징을 읽어내면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 부석기, 신석기는 문자가 없어요. 그죠?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걸 해석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부타스도 그런 거죠. 그 유물을 계속 평생을 보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민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불현듯 그 유물들이 말을 걸어오는 거죠. 김부다스한테. 무슨 상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그 해석을 쓰는데 그건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바로 직관적인 방법이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인정을 하냐면 조세 킴벨이라고 신화학자 있죠. 킴벨이 인정을 하죠. 킴벨이 그래서 서문을 써주고, 그쵸? 그래서 킴벨은 신화라는 거가 자체가 그 해석이 우리가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되나요? 그거는 어떤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갖고 살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도 필요하고 또 굉장히 은유적이고 시어들 그리고 인문학적이고 그죠? 이 두 가지 언어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무슨 분석적인 언어가 뭐가 도움이 돼요? 그때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오히려 신화나 그죠? 어떤 종교나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그런 데서 어떤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게 되죠. 이제 직관적인 언어, 살림에 대한 이런 이제 제가 사유를 해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해보면 그 사유가 이게 제가 이때는 마고 신화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때는 이 웅장함만은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때 이게 2011년인가 그때인데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마고 신화가 읽혀져요. 그때 이제 그 웅장함을 제가 어떻게 읽었냐. 선천시대의 판려의 몇 번의 부활을 통해서 별들을 낳은 율려는 우리가 지금 율려가 국악에서 뭐냐면 궁상각치우거든요. 그걸 율려라고 하거든요. 궁상각치우가 아니고 대종협정 뭐 있죠. 그래서 양의 소리 6가지, 음의 소리 6가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가장 우주의 기본적인 기운이 양과 음이에요. 양과 음이에요. 그것의 결합에 의해서 만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려라는 것도 양소리와 음소리의 결합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돼요.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가 창조되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구도지예요. 그래서 내가 구도지가 기가 막힌 신화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현대 물리학의 이해와 일치를 해요. 파동, 그죠? 파동에서 그 모든 그 만물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 파동. 그래서 이 몇 번의 부활을 통해서 별들을 낳는 율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이 진동을 통해서 몇 번의 부활을 통해서 별들을 낳은 율려는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우주의 들숨과 날숨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 율려는 우주의 들숨과 날숨을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우주의 숨인 율려의 음을 통해 우주가 창조된다. 이렇게 우주의 숨을 느끼는 마고는 희로의 감정이 없다. 오욕 칠정을 여인 이제 부처의 경지다. 이러한 우주의 숨기를 느끼고 우주를 배우자로 삼는 이같이 더 이상 넓으려야 넓을 수 없는 마고의 이 우주적 넓음을 이해하는 마고의 딸들이 아니라면 누가 이 살림을 바라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이게 저의 직관이고 사유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의 의미를 알고 이를 바라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순환체계 속에서 순리대로 섭리대로 살다 가고자 하는 그리고 윤회를 수용한다면 자기 진화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생명이다. 우리 모두는 지고한 가치를 지닌 생명이며 삶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다. 극히 짧은 한 단어이지만 굉장히 결연한 기도문이다. 이게 이제 저의 살림에 대한 삶이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원래 우리말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원래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도에 그, 그 장례식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다큐도 있어요. 그 축제인가 뭐 울긋불긋하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어, 여기 지구로 잠시 놀러 왔다가 고향으로 가는 굉장히 그래서 우주로 떠나보내는 환영식이에요. 환영식이고 또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그 어떤 고대인들의 믿음이 그 신앙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저의 이제 그 직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하는 그 이제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이족 요하 문명의 여신 문화와 경제, 그러니까 정신과 경제가 같이 가는 거죠. 분명히 경제가 있을 거예요. 문화가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인종주의 혹시 글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한국인 주류, 남중국, 동남아인의 복잡한 혼혈. 이게 지금 이미 게놈 분석을 통해서 다 이게 규명이 됐는데 밑에 자를 안 보이긴 하는데 박종화 교수팀이 한국인이 형성된 유전적 과정을 분석 개념 연구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렇게 밝힌 바에 의하면 북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던 동남아시아 유래 인류계의 일부인 악마문 동굴 신석기인이 약 5,000년 전에서 4,000년 전 아마 이게 몽고 지역에 있는 악마문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서 나온 구석기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석기인은 요 빨간 위에 빨간 거 표시한 이 구석기인은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여기 인류가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는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먼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그, 그 현생 인류 사피엔스는 한 10만 년 전, 뭐 20만 년 전 이렇게 도착했죠. 여기서 도착해 있던 와 있던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남쪽 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정착해 있던 동이족 이 계열과 또 지금부터 약 5,000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이때가 이제 얘기할 제가 홍사문화 요 시기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또 같은 계열의 사람들하고 혼혈이 지금 우리 민족의 주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게놈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이런 거죠. 이런 마고 신화도 여러분이 구도지를 이제 읽어보면 참 아름다워요. 에덴 설화와 굉장히 동일한 구조인데 여기는 먹지 말라는 그 금기는 없었는데 하여튼 포도를 먹으면서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이빨이 나고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제 마고성에 흐르던 그 땅에서 나오던 그 젖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고성을 낳을 수뿐이 없게 되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마고가 이 자기 그 은하수에서 이 원시 지구를 손으로 끌어당겨서 이 지구를 이제 딱 안착시키는 거죠. 예, 지구를. 이제 그런데 그때 윤려의 작용이 중요하죠. 이러한 굉장히 웅장한 이런 신화가 그리고 그 신화에는 어떤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해까지 담겼다고 보여지는 그런 신화를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느 때쯤부터 그런 신화를 우주를 이해하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추정할 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본 게 4만 년 전에 수양계 단양 수양계 유적인데요. 이런 이제 이 돌을 이렇게 쪼개서 용도에 맞게 쪼개서 쓰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유물이 하나가 이 자를 썼어요. 4만 년 전에. 보세요. 굉장히 정교하죠. 그죠? 눈금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돼 있는 자를 썼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눈금자는 수학이잖아요. 수리죠. 그 수리는 어떤 거예요? 추상적인 사고죠. 그죠? 굉장히 정신이 우리가 생각해보다 굉장히 뛰어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4만 년 전, 이때 이 후기 구석기인들은 처음에는 말을 뭐 인류가 뭐 한 500만 년, 600만 년 전에 그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원숭이처럼 몇 가지 자기들끼리 몇 가지 굉장히 간단한 의사소통만 했겠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언어가 굉장히 수려해질 텐데 이 4만 년 전쯤에는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추상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는 추상적인 사유를 하고 추상적인 말도 표현할 수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 말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 도대체 마고신화는 어느 때 우리 민족이 우주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후기 구석기 4만 년 전일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뒤에일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후기 구석기 유물이 나오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후기 구석기 동굴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 왜 그러냐면 그 신영환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빙하기에 아프리카 떠나서 인류가 빙하기에 추우니까 계속 해 뜨는 동쪽을 찾아왔다는 거죠. 해 뜨는 동쪽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했는데 그 동쪽의 끝이 한반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리고 당시에는 15,000년 전 이전에는 지금 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일본 여기가 다 지금 육지였어요. 네, 중국하고 한반도하고 지금 다 걸어서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분리가 지금 12,000년 전, 12,500년 전부터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고인돌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후기 구석 기유족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후기 구석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 한반도가. 그 다음에 이제 소로리 벽시가 이게 이제 요하 문명이 요즘은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 아마 지도가 나올 겁니다. 소로리 벽시라고 지금 그 청중가의 소로리 벽시가 지금 BC 15,000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출토가 됐어요. 신용환 선생님은 이것을 예족의 초기 신석기 신락문화 이전에 신락문화가 이제 신석기의 가장 초기 문화가 신락문화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신락문화 그 전에 소로리 벽시 문화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domesticated ric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domesticated라는 건 이미 어떤 인간이 야생벼가 아니라는 거예요. domesticated. 이것이 지금 출토가 돼서 이제 이 소로리 벽시를 따는 여인 해서 이런 복원도가 있는데 당연히 여성이
이거는 농사는 여성의 발명품이라는 건 그 사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주로 채집을 했잖아요. 채집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야생의 밀을 보니까 동굴 밖에 떨어져 있던 야생밀이 봄이 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를 찾아서 그렇게 계속 이동생활을 안 해도 되겠네? 얘를 갖다가 다시 심으면 또 나네? 그게 농사의 발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명하기까지 그게 언제 발명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정설은 만년 전이에요. 신석기혁명이 만년 전에 시작됐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소래리 벽시가 지금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15,000년, 12,000년이면 여기다 2,000년을 더하면 지금 17,000년에서 14,000년 전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앞서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출토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국의 아키올로지라는 그 고고학 개론서에서 이게 2006년에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식량과 짐승종들이 처음 순화된 요 도메스티케이트드라는 이 표현, 이 도메스티케이티드가 요게 이제 야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뭔가 행위가 가해진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 지도의 한반도 청주 부근에 쌀 그림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로리에서 확인된 12,000년, 15,000년 전의 벼들이고요. 이게 국내외 4개 기관의 연대 측정 결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소에서도 하고 우리 국내 기관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여기 93년 후난성 벽시가 기원전 9,000년에서 11,000년 우리보다 조금 더 2, 3,000년 늦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앞선 게 소로르 벽시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면 2006년에 여기가 공장 부지로 매각되고 표지석 하나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가장 여성의 그 여성사 혹은 여성 유적지를 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유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유적지인데요. 이게 그냥 정말 방치되고 여기에 공장이 들어왔어. 자, 그래서 이용조 교수님, 이 소로리 벽시를 발견한 이용조 교수님이 DNA 구조 분석을 통해서 야생벼에서 잡초벼, 인디카, 자포니카 등으로 분화되는 순화벼의 원시 형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냐면 영국의 아크에올로지에서는 소리를 벽시를 가장 오래된 벽시로 소개하고 있는데 신편 한국사에서는 우리나라 농경이 청동기 시대 때 시작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관계농, 즉 관계를 했다, 물을 댔다. 밭에다 물을 댔다는 그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왜냐하면 농사는 처음에 관계농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시농경입니다. 원시농경. 화전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밭도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 채 그냥 굉장히 단순한 농경인 거죠. 자, 이 농경도 굉장한 잉여를 생산합니다. 원시농경도.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의 원시농경 부족들이 보면은 60년대, 70년대까지 생존했던 그런 원시농경 부족들이 보면 잉여가 쌓여요. 그러면 그 원시사회에서는 그 잉여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잉여가 생기는 거는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축제를 통해서 다 소비해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례적인 전쟁강을 합니다. 이웃 간의 부족에서. 그래서 그걸 없애요. 잉여물을. 그래서 원시 농경이라는 생산력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 이따 얘기했지만 요하 문명은 이 원시 농경을 기반으로 하죠. 이 원시 농경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제 질문은 그럼 이때 살림이란 말을 했겠죠. 이미
왜냐하면 뭔가 도메스티케이티드 원시 농경이라도 농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협력한다는 협조적인 일이 만들어지니까 의사소통도 굉장히 분화되고 언어도 정교화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언어 분명히 살림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소로리 벽시는 신랑 문화 제가 이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요화 문명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요화 문명. 이제 뒤에 여기에서 봅시다. 이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옛날에 고조선이 있던 자리. 이게 요하 문명이에요. 우리가 문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어떤 시대적인 변천을 쭉 거칠 때 우리가 문명이라는 말을 쓰죠.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해서 쭉 발전해 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요한 문명에서는 신석기 다음에 옥기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청동기 이전에 옥기. 굉장히 옥이 많이 출토되거든요. 이 요한 문명이 있고요. 이 황하 문명이 이제 중국 한족이 이룬 문명이죠. 그다음에 장강 문명, 이 산둥반도 이 장강 문명도 동이족의 문명이에요. 여기 이것도 이쪽도 지금 산둥반도 있죠. 산둥반도의 사람들은 우리 동이족 계열이에요. 그래서 한족하고 굉장히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네. 그리고 초나라 우리가 이제 그 노자가 초나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요 초나라가 요쪽에 이 장강 지역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산둥반도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산둥반도 그쪽도 독립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왜냐하면 그 계열이 동이족 계열이에요. 물론 지금은 언어를 다 중국어를 쓰고 하지만 그 계열은 동이족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런데 이 요하 문명에서 중국이 이게 황하 문명 자기네 문명보다 더 오래된 요하 문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동이족 문명이고 근데 이제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중국의 전략은 뭐예요? 다민족 통합국가거든요. 요하 문명, 동이족의 지금은 다 이게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죠. 동이족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사망, 염제, 치유, 황제가 다 동이족이었다 걸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건 뭐냐? 다민족. 결국은 이 동이족이었지만 이것이 다 거대한 중국이라는 통합국가의 한 지주다라고 껴안는 거죠. 이제 전략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의 신석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냐? 신라문화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신석기 초기 12,000년 전부터. 그래서 일본의 구슈 지역의 조문 토기가 굉장히 원시모문 토기로 12,5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게 나오는데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때는 지금 이 구슈 지역하고 한반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하고 다 같은 문화권이었거든요.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가 그 문화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육지가 다 연결돼 있었다는 그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 문화는 9,000년 전인 BC 9,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영환 선생님은 이게 예족이다. 우리의 예족, 예맥족 부르죠 우리가 그때의 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족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랑 문화 밑에가 소화서 문화가 나오는데 그 소화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인면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족은 우리가 호랑이를 토템을 하고 맥족은 곰택토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건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뭐죠? 그 당군 신화에서 보면 그 호랑이와 곰택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당군은 뭔가 조금 더 예맥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조선은 조금 더 또 다른 그 다른 계열의 어떻게 보면 이주민일 수 있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그 토착민이 아니었던 소리죠. 그러면서 그
당군이 내려온 족이 맥족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로 읽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에 이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는 아까 제가 봤고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신랑 문화가 이제 그 중국에는 신랑 문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고산리 토기가 이때랑 같은 토기입니다. 15,000년 전에 토기가 지금 고산리 토기가 나오거든요. 제주도도 이때는 다 연결이 있고 그래서 육지였던 거죠. 연결해서 고산리 토기가 나오는데 그 토기가 지금 고산리식 원시 무문 토기와 화살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촉이 BC 8,000년, 지금부터 10,000년 전인 거죠. 요 정도 가지고 뭐 이제 사냥을 한 거죠. 고산리 유적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바탕흙에 식물줄기 등의 유기물을 섞어서 만든 민무늬 토기다. 고산리식 토기라고 명명을 하고 점토에 식물줄기를 섞어서 토기를 만드는 전통은 세석기, 이게 세석기입니다. 세석기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토기가 등장하는 시점의 공통된 특징이다. 토기의 크기는 5.8cm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처음인 토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쭉 그 문화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요하 문명, 이게 지금 동이족의 문명입니다. 이게 요하 문명권인데 여기가 지금 쭉 우리 지금 현재의 경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신랑 문화는 요 그 신석기 전기쯤 되겠죠? 신석기 여기에 지금 이 표에 안 나오니까 신석기 저게 전기에 신랑 문화가 있고 신석기 가장 초기 문화로 소화서 문화 1번이 소화서입니다. 기원전 7,000년이니까 지금도 9,000년 전이죠. 자, 소화서 문화 1번 요 지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홍롱화 문화 기원전 6,000년 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 문화 기원전 5,000년 전 3번. 그리고 홍산문화, 요게 이제 여기서 여신상이 발굴됐거든요. 이게 기원전 4,500년 전, 지금 4번 홍산문화. 그다음에 소하연 문화 5번 기원전 3,000년 전. 그다음에 하가점 하층 문화. 이때 지금 홍산문화와 소하연 문화에서는 신석기와 청동기가 병용됐다 그랬죠. 이때 이미 청동기가 굉장히 빨리 나오죠. 기원전 4,500년 전에 이미 청동기가 나오고 이때 옥기도 같이 나옵니다. 옥기. 사회문화에서도 옥기가 나오고요. 이 홍산문화에서는 옥기가 아주 꽃을 펴요. 절정에 이르르고요. 그 다음에 하가점 하층문화, 기원전 2000년이죠. 이때가 어느 때예요? 고조선이 세워지는 시대죠. 그죠? 그래서 하가점 하층문화는 고조선 유적일 거로 다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6번이 어디예요? 이쪽이네요. 그죠? 고조선이 이때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 일대에. 그죠? 이게 이제 문화이고요. 그래서 신영하 선생님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그 책에서 여러 책이 있습니다. 맥족은 약 9,000년 전에서 6,0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또는 동해안을 떠나서 북상에서 요하 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요동반도 태자하 목단간 제2북류 하강 두만강 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분산해서 정착한 신석기인들이다. 예족은 요하 이동 지역에서 고 한반도와 동일 기초의 문화를 가지면서 요하 이동 새 정착지에서 독자적 신석기 문화를 창조해서 생활했다. 심양 부근의 신석기 신랑 문화는 예족의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 예족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동이족이 바이카로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오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보면 아까 굉장히 후기 구석기 동굴이 가장 많다 그랬죠. 여기서 뭔가 문명이 나와서 이 한반도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오히려 이 몽골 쪽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신영원 선생님은 고조선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조선 문명.
우시라 선생님은 요하 문명이 있고 그 요하 문명의 부분으로서 고조선 문명을 얘기하고요. 신영하 선생님은 이제 고조선 문명이란 말을 쓰고요. 그래서 보안사 예전에서 예족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주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너무 잘 논 민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범을 신으로 여겨서 새를 부토템으로 외경해 들 소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떼 이게 이제 세척템인 거죠. 그 다음에 예족은 부근에 풍부한 무슨광산의 노천 철강과 노천 석탄강이 있으므로 7200년 전 신랑문화 유적에서는 이미 석탄 정제품과 적철광석 덩이가 슈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문화 그 요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석기보다 더 이전의 문화 이미 이 문화에서 이미 노천 철광 석탄강이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랑 유적지가 이제 발굴된 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집터가 발견되고 있고 쭉 이건 원시신앙, 목조 예술품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절구, 돌도끼, 돌글 등 탄화 곡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랑 문화에서의 아까 요것들이 석탄으로 만든 이 생활용품들이에요. 굉장히 정교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철광석과 송목, 이 철광석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소로리 벽시에서 우리 동이족의 처음 이제 어떤 그 후기 구석기가 끝나면서 이제 그 기온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뭔가를 굉장히 초기 원시적인 뭔가의 그 농사라고 할지 하여튼 뭔가 도메스티케이티드 된 그 벽시의 흔적을 소로리 벽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랑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서 문화는 BC 7000년에서 6500년인데 이 소화서 문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소 인면상이 발굴됐어요. 사람의 얼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동이적의 문화인 거죠. 이걸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소화서 문화, 소화서 문화, 신석기 지금 제일 초기 문화인 거죠. 가장 오래된 토기 인면상이 발굴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농화 문화가 기원전 6000년에서 5500년이잖아요. 흑농화 문화. 흑농화는 식농화라고 발음이 중국어니까 흑농화, 식농화 다 같은 지역입니다. 사하이 지역이고 이때 이미 옥이 이때 나와요. 옥. 지금도 8000년 전인데 옥과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재배된 곡물들을 보면은 콩과가 나오고요. 미상종자가 9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토기에 묻어 있던 그런 작곡류인 거죠. 이 콩, 들깨속.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가 콩을 먹었음을 이제 알 수 있죠. 8000년 전부터 작곡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식농화 지역의 중화원고 제1촌으로 이제 차하이 지역을 명명을 하는데 이 소화서 문화 여기에서도 굉장히 집단 주거지 175기의 집자리가 도시계획처럼 조성된 주택단지 형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때 되면은 이렇게 175기면 지금도요 시골에 가면 한 마을에 지금은 너무너무 마을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10가구
20가구 이렇게뿐이 없어요. 175집이 있다면 굉장히 번성한 마을이에요. 지금 이런 농촌 마을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굉장히 발달했던 거죠. 기원 이게 지금부터 8,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때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종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그 다음에 환호 이렇게 또랑 마을의 주변에 이렇게 또랑을 치고서는 이제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그런 환호를 두르고 살았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한복판에 있는 두 집이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도자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의식 이때 이 종교의식을 누가 주관했을까? 이때 사제는 아마도 여성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보면 홍산문화에서 여신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이 식농화 지역이 빗살무늬 토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한반도하고 여기가 지금 식농화네요. 흑농화, 그죠? 이게 요쪽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어디서 어떻게 전달됐나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쭉 해서 저 유럽까지 간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여기 이제 이진아 선생이 이 빗살무늬 토기 그림을 그렸죠. 나오죠 여기 한반도와 몽고 지역에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기원전 11,000년 아까 고산리식 그 무문토기 이때 나온 에서부터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식농화 지역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일로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바이카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데서 다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굴이 여기가 더 오래됐다는 게 왜냐면 여기 토기는 굉장히 더 늦어요.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전파됐다는 추정이 타당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토기를 아마 뭐 여자 남자 같이 만들었겠지만 그죠? 근데 토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도자기 장인 하면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죠? 유명한 도자기 장인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진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자기라는 게 간의 수공업이에요. 거기에 무늬를 새겨놓는다거나 뭐 이런 작업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노동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그 도자기가 나오기까지. 뭐 청자도 근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좀 작가라는 사람들은 쓱 그림 하나 그리고 마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전 과정을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해요. 같이 하고 특히 부인들이 합니다. 부인들이. 네. 부인이 없으면 그 도자기 공장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자기 명인이 남자가 마치 그게 남성 문화인 것처럼 얘기되는데 사실은 그 가요 보면 그걸 몇 번을 구워내고 그 다음에 뭐 무늬를 넣고 뭐 하여튼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거에 매달리는 건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집안의 여자들이 많이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기 문화도 여성 문화죠. 그죠? 이 토기 문화가. 그리고 이 토기가 뭐예요? 음식물 저장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음식물 저장하고. 네. 초기 문명을 다 일구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식농화 문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식농화에서 나오는 토기들이에요. 굉장히 정교하죠. 이게 이제 요건 차하이 지역, 중국의 차하이 지역, 요건 식농화 지역, 요건 고성 문암리, 강원도 고성 문암리. 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옥귀걸이 등 옥귀가 무덤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 옥귀 재료가 수화목인데 이거는 이 발굴 장소부터 500km나 떨어졌어요. 500km.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500km가 떨어진 요령성 수암현에서 나왔다. 그래서 수암현은 백두산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거를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운반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옥을 하나 만들려면은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그 당시에 몇 개월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아까 신롱아지 이 시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기원전 6200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0년이 전이잖아요. 이때 계급 분화가 됐던 거예요. 계층 분화가. 이미 옥을 전문으로 만드는 장인 계급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거는 이해가 있었다는 소리죠. 농사를 안 지고 이렇게 이런 공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장인들이 있었다는 소리고요. 이제 그 생산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해, 그 다음에 사해로 사해 문화로 내려옵니다. 사해 문화는 기원전 5600년인데 이게 뭐냐면 돌을 용의 형상으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은 중국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용 형상물이 어디서 나와버렸냐면 동이족의 사회 문화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 용 문화도.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용보다 1000년이 앞서서 지금 이게 발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아 씨가 쭉 문명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메르 지역도 홍산 문화보다 이제 홍산 문화가 기원전 4500년, 지금부터 6500년 전이죠. 이 홍산 문화보다 다 뒤에요. 그죠?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이거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문화도 이제 홍산 문화 중간쯤 넘어가서부터 시작했고요. 인더스계도 우리가 다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배웠던 데잖아요. 근데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보다 홍산 문화, 이 홍산 문화 앞에 우리가 요하 문명 할 땐 더 지금 앞에 지금 신랑 문화, 소화서 문화, 식릉화 문화가 있다고요. 이 앞에. 그죠? 사회 문화에서도 옥기가 나오고 얼마나 앞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가점, 상하층 문화, 소화연 문화 요때쯤이 고조선이었을 것이다. 화정,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지금 이 출토되는 유물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연대기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요게 지금 홍산문화의 여신상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가부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토된 게 아니고 조각조각 파편이 출토된 거예요. 이걸 맞추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에는 지금 옥을 박았고요. 가부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써야 되냐면 가모좌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가부좌가 아니고 가모좌. 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건 사람들은 이게 명상하는 자세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 현대적인 명상할 때는 자기 양다리에 이렇게 내려놓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엄지를 같이 모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현대적인 거고 저는 이 자세 자체가 딱 봤을 때 명상하는 자세로 보였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놀라웠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그 여신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여신상으로 블렌드로프 비너스 후기 구석기 3만 년 전에 후기 구석기 여신상이죠. 이때는 이게 대부분의 여신상이래요. 이 대부분의 여신상이 여성의 성기를 강조하죠.
유방과 음문과 그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거는 어떤 생명력, 다산의 상징. 그죠? 그래 이 여성의 생명력, 다산이 그 굉장히 성화된 거예요. 그죠? 성화된 건데 이게 지금 딱 홍사문화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여성의 유방을 뭐 음문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차이가 느껴지죠? 딱 그 여신상에서 이거는 딱 뭔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쵸? 그 자세죠. 그 자세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 홍산문화 여신상인데 이것이 몇 미터라든가 2미터인가 3미터인가 사람 크기보다 더 큰, 수능 크기보다 더 큰 그 여신상이에요. 이게 이제 여신 사당에 모셔져 있었어요. 이게 제일 큰 여신이고 그 주변에 이보다 작은 여신상들도 여러 개가 출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동산치 지역이라고 그 몽고의 동산치 지역에서 나온 임신한 여신상 비슷하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 여성의 생식력을 숭배하는 문화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사라진 건 아닌데 그것도 내려오면서 동시에 뭔가의 정신성을 보여주는 그 여신상. 이전의 여신상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여신상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울산 신암리에서 흙으로 빚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요 기사를 쓸 때 여신상이라 안 쓰고 여인상이라고 써요. 근데 유럽에선 이런 게 나오면 다 이게 가디스 피겨라 그러거든요. 여신상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여신상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요. 네. 근데 이건 여신상이죠. 그죠? 그 여인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의 여신의 가부장한 여신의 독특함. 이거는 나는 어떤 부도지의 신화에서 보여주는 정신세계하고 통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신상이. 네. 어떤 여성의 그 육체의 다산성을 유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이제 주목할 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신성, 여신의 이런 정신성에서 이제 이게 노자하고 연결되면은 이제 도가 이제 우리가 읽으면 계속 나오겠지만 도를 그 어머니에 비유한다거나 여신의 계곡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노자가 이제 그 음을 중시하는 그 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네, 그래서 소하연 문화는 후홍산 문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여기 협의의 홍산 문화와 초기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 문화. 요 아마도 고조선 문화 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덤 양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농경시대의 주거지 토기 동물상 등이 발굴되고 후대 동이족의 나라인 상나라 각골문에 전신을 할 수 있는 원시 상형 문자가 소하연 문화에서 나와요. 이게 지금 상나라가 은나라예요. 하은주라 그러죠. 하은주. 그때 그 은나라가 상나라인데 이게 동이족이 이게 나라거든요. 그때 이미 원시 상형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상형 문자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이족이 처음에 만드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가전 하층문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이니까 이게 이제 바로 고조선 시대잖아요. 고조선 시대인데, 유화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자, 그래서 쭉 하가점 하층문화. 유적지가 여기서 봅시다. 1300여 곳. 어마어마하죠? 1300여 곳.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에
고조선을 여전히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뭐 유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미 청동기 유물이 나오는데 무슨 신화예요 그게 그죠? 청동기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제 유물이 한민족의 표지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돌무덤, 비파형 동검. 그죠?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오잖아요. 청동기 동검이 이미 나오고 북골등이 발굴되고 그래서 고조선과의 연결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시라 교수님의 논문인데 우시라 교수님은 자기 논문을 다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요하문명, 요하문명이라는 말을 이제 우시란 선생님은 쓰고 있어요. 아까 그 신영환 선생님은 고조선 문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다르죠. 요하문명이 훨씬 더 광범위하죠. 네, 그래서 이 요하문명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돼? 근데 이 요하문명이 한 기원전 1000년 전쯤 뭔가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결론적인 설명이신데, 그래서 초기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 요 시기 기원전 그러니까 2000년 전에서 1500, 1000년 시기에는 연평균 기온이 12도씨였고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습한 기후에서 반습 반건조 기후로 바뀌는 이 건조기후, 이제 기후를 보는 거예요. 건조기후로 바뀐다는 건 농사 짓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홍산 문화는 지금 기원전 4500년이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농사 짓기가 좋은 문화인데 이렇게 되면은 초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은 비슷했는데 이렇게 쭉 해수면까지 보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요하 지역의 토착 세력이 었던 홍산인들은 주로 서남, 동남,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 여기 그러니까 이 건조해지니까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요하 문명이 이제 그 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청동기 세력들이 새롭게 이주한다. 이 두 세력이 만나면서 청동기 시대 고조선 문명이 새롭게 꼽히게 되는 것이다. 이 청동기 새로 들어오는 청동기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어떤 연구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BC 1100년을 전후하여 해수면이나 건조 정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연평균 기온이 약 8도씨 정도로 4도씩 급강한다. 이 시기는 어떤 때냐면 상나라, 아까 은나라라고 했죠. 상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새롭게 중원을 장악하는 시기다. 이 시기가 아까 이제 주가 망하면서 그 기자가 고조선으로 오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자 조선이 세워지는 그 시기인 거죠. 그리고 농경문화 그러니까 원래 원고조선은 조금 약해지고 그죠? 기자조선이 들어오는 농경문화에서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는 큰 정치적 변동을 낳게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유화 문명이 어떻게 이제 사라지게 되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진아 씨가 추정하는 거예요. 유화 문명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느냐. 부여, 지금 우리가 두만강 동북부 일대 부여 지역에는 기원전 1000년부터 함경북도 무산과 강원도 홍천에서는 기원전 600년 전부터 철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미 철기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시작했죠. 근데 이 철기 제작인들과 유화 문명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아직 연구된 바가 없대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홍산문화 4500년 기원전 4500년 이때는 굉장히 날씨도 좋고 비옥했고 농사가 잘 됐다는 거죠. 비옥화 땅을 기초로 성립한 농경 해양 복합 문명이었던 요하 문명의 주역이
식량을 가진 자와 흑요석이라는 무기 소재를 가진 자의 연합으로 오랫동안 막강한 문명으로 군림해 왔다. 여기서 소외되었던 인간 집단, 예를 들면 아무르 강을 따라서 연해주까지 좀 더 위쪽에 있는 아무르 강은 러시아 쪽이잖아요. 아무르 강을 따라서 연해주까지 이어지면서 형성된 부족 연합들은 이 유화 문명의 동이족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들이 서쪽으로부터 아무르강 연안을 따라 철기 문명을 가져온 유목민 집단을 받아들여 유화 문명의 주역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렸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네, 정확하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이 여신의 여신 문화의 그 정신성을 보면서 경제와 문화를 제가 살펴본 건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 문화들, 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여성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본 건데, 소로리, 신락, 소화서, 신릉화, 사해, 홍산, 소화연, 하가점, 하층문화까지 예, 문화인데 이게 여성 문화인데 이제 김부타스는 유럽을 연구해요. 거예요. 유럽. 근데 이제 김부타스가 그것의 어떤 동북아시아 버전이라고 할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김부타스는 여신의 언어인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지금은 절판된 책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유럽의 신석기 문양 조각들을 연구했는데 신석기 토기와 의뢰용품에 등장하는 문양은 여신 문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구성하는 상징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이전 선사시대에는 태초의 여신이 존재했고 청동기 이전에 아까 청동기가 우리가 언제 나왔죠? 봅시다. 청동기 이전. 여기 지금 홍산문화가 되면 홍산문화가 신석기 청동기 병행이잖아요. 근데 홍산문화에서 아까 여신상이 발굴됐죠. 이때 그죠? 이때 꽃을 피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가점 하층문에서 고조선이면 남성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부타스는 요 청동기 이전까지는 그 여신 문명이라고 분명히 이거 다 여신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그 유물들을 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래서 청동기 이전 선사시대는 태초의 여신이 존재했고 이 여신은 생명을 낳는 창조의 주체로 생가사를 주관하죠. 뭐 이거는 너무 우리 잘 이해되죠. 우리 삼신할머니가 애기 갖다 주잖아요. 그죠? 생가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이 고대의 그 기도문 그 바빌론 지역 이런 지역의 여신에 대한 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여신이시여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자가 없게 해주소서. 또 너무 또 이런 식의 아픈 사람이 없게 해주소서. 뭐 이런 기도문. 여신의 과장된 생식기는 생명의 풍요와 성스러움을 표현했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물을 보면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보는 거죠. 무기는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 비파형 동검이잖아요. 검. 이미 그 검 할 때는 어쨌든 그거는 죽이는 무기죠. 근데 그건 청동기 시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 문명이 오히려 일시적 병리적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류의 신석기 문명이 소로리 벽시가 기원전 15,000년 전이면은 청동기가 문명이 지금 기원전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그죠? 오히려 만년, 그 이전에 만년
더 평화로운 여신 문화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러한 평화로운 물질 문화만 창조했을까? 이제 이 질문을 또 해보자는 거죠. 이미 4만 년 전에 보이는 추상적 사고 능력, 아까 그 눈금자, 그죠? 사고 능력으로 그녀들은 천부경, 삼일신고의 천지인 하빌의 깨달음에 도달했고, 이는 이후 노자로 마고 복권을 꿈꾸는 여성 남성 지도자들에게로 전해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노자와 홍익의 기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가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려고 한 거죠. 해본 건데, 네. 그래서 예, 오늘은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예, 공유 중지를 할게요. 공유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토론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기록도